미국 대선이 심상치 않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는데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길 수 있을지 오늘 이승원 평론가하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승원입니다. 그 안 나오신 2주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져서요. 지난주에 전화 오는 게 아닐까. 갑자기 나오시라고 할 뻔했어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화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일단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는 되는 거죠. 그 전에 한 달 전쯤 나오셨을 때는 이 부통령으로 만약 바이든이 사퇴하고 받으면은 이게 후보가 될 수 있나 없나 뭐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 했던 것까지 기억하는데. 네. 그런데 일단 바이든의 사퇴를 뭐 예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바이든 스스로가 본인이 사퇴할 거를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 운명이라는 게 뭐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뭔가 연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이든의 그 이제 6월 27일 날 토론회 자폭한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이겨서 지금 그만두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가 예측했다라는 거는 저는 별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네. 예측했잖아요. 우리가 한국 언론 중에서 최초로 네. 바이든 사퇴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에 얘기했는데 대해서. 칼럼도 소개하고 그랬죠. 뉴욕타임즈 팟캐스트도 소개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봤어요. 왜냐면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의 어떤 존재감이 그렇게 막 강력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대체제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바이든이 사퇴하더라도 그럼 누가 받을까? 약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 한 바이든의 어떤 TV 토론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그 물결이 몰아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일단 후원자들이 미국은 정말 돈의 선거잖아요. 근데 후원자들이 돈을 다 안 내기 시작했고 막 그 지원을 이제 지지를 철회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가장 급한 게 돈이었는데 일단 돈이 막혔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부터 해서 상하원 의원들 한 36명이 공개적으로 이제 압박을 했죠. 드랍하라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정말 오랜 친구로 여겼던 특히 이제 조지 클루니 같은 또 유명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설가에 쓰면서 했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8월에 이제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8월인 게 이제 다음 달이죠? 그렇죠. 네. 네네. 7월 다 끝나가는군요, 벌써. 2주쯤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압박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바이든으로서는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건 역시 부통령을 했던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정말 한 1, 2주 사이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맨날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게 역대급 재미없는 대선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전례 없이 재미있는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전에 전망하기로는 사실 카밀라 해리스는 존재감 없는 부통령, 노잼 정치인 네. 이런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후보가 된다고 하니까 또 막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상황이 참 놀라운 게 원래 미국에서 부통령이라 함은 이제 대통령 대신 장례식장 가는 사람, 대통령 대신 어디 가서 연설 대독하는 사람, 축사. 네, 축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뒤지다까리 하고 이제 몸이 대통령이 하나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부통령은 역할이 없기로도 유명하지만 없어야만 하는 지위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 정치에서 너무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약간 그림자처럼 있어야 되고 유사시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근데 역사상 이제 부시 아들 부시 때 딕 체니 부통령처럼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한 그런 부통령은 별로 없었고.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오바마 뒤에서 조용하게 좋은 형 역할을 했었어요. 그때 부통령을 하면서. 해리스 역시 이제 부통령을 하면서 스스로 존재감이 드러나지도 않은 걸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그 수위 조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봐야 알겠죠. 네.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다는 거 잊어버린 사람도 많을 것 많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바마의 어떤 부족한 면, 이제 정치적으로 경륜이나 특히 외교 쪽으로 오바마가 당시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흑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제가 바이든이라는 든든한 이제 벽돌 같은 사람이었고 바이든의 당시 역할은 바보같이 좋은 형 역할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란 자리가 원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의 존재감이 어떤지는 이제부터가 이제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지지율을 좀 말씀해 드릴까요? 네네네. 지금 지지율 말씀해 주세요. 현지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한 3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26일 날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해리스가 45고 트럼프가 47.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바짝 따라붙었어요. 박빙이네요. 초박빙. 네, 2% 포인트니까. 네. 그래서 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숫자라서 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초박빙이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23일부터 25일까지 한 1,00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여기도 2% 포인트. 그리고 로이터랑 입소스 여기서 이제 공동 조사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1,000명 정도 등록 유권자를 역시 22일부터 23일까지 했는데 여기서 해리스가 44. 그리고 트럼프가 42였어요. 아, 요건 또 해리스가 앞섰네요. 물론 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보통 네. 이제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고 가장 최근 것들 보면은 정말 누가 이기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해리스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분들이 들으면 기분 좋을 소식이 네. 이제 그 대선 예언가라고 하죠. 아. 그 저희 예전에 이제 네, 방송에서 맞아요. 한번 했는데 네네. 그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그 역사가 석좌 교수가 있어요. 네. 지난 1984년 이후 역대 그 10번의 대통령 중에서 9번을 마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한 번 틀린 것도 당시 2000년에 아들 부시랑 고어 그때는 이제 플로리다에서 재검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부정선거 논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고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10차례 중에서 9차례 마친 이 족집게 교수님이 이번에 해리스다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감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델이 있잖아요. 네, 스스로 개발한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역사학과 석좌 교수인데 본인이 이 정치 쪽에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하나의 툴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13개의 열쇠라고 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지금 뭐 집권 여당의 후보가 13개 중에 8개 이상 포함되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3개의 열쇠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집권당의 의지, 그 후보의 현직 여부, 뭐 제3후보의 여부, 외교 군사 성공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 지표 이런 것들 봤더니 해리스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한 거고 8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발표한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아마 언론의 릭트먼 교수한테 전화를 했겠죠. 이번에 또 누가 됩니까? 왜냐면 해리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일단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고 다음 달에 이제 13개 이 모델로 예측한 본인의 어떤 예측치를 공개할 거로 하니까요. 공개되면 제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선거 돈 선거라고 그랬는데 후원금 상황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호감도는 해리스가 높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요? 호감도가 네. 최근에 해리스가 확 올라갔고요. 왜냐면 그전엔 사실 큰 그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 했다가 최근에는 40% 이상으로 한 7%포인트 올라갔고요. 트럼프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호감도는 지금 해리스가 더 높은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그래서 43대 35. 35. 저 수치가 해리스가 원래 30%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포인트가 상승했네요. 43으로. 그리고 트럼프는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근데 호감도가 원래 선행 지표 아니에요? 지지율 그렇죠. 나오기 전에. 네.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한 다음에 나중에 그래 찍자. 이렇게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인지도랑 호감도랑 좀 다르긴 한데 호감도가 있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로열 계층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 좀 마음에 들어 찍어주고 싶어. 혹은 저 사람 너무 싫어. 이제 비호감 때문에 A가 아니라 B를 뽑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A가 싫어서 B를 뽑았지 B가 좋아서는 아니었어. 이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어쨌든 후원금, 이 돈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은 인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지도이기도 하고 후원금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바이든 사퇴하고 딱 일주일 동안 2억 달러, 일주일 동안 이게 2,7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와, 일주일 동안. 네네. 엄청나네. 진짜. 그래서 새로 이제 이게 거액 큰 손들도 있지만 소액 기부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풀뿌리 뭐 우리나라 그렇죠. 돈으로 뭐 10,000원씩 네네네. 한다던가 거기 이제 1불 10달러 뭐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 표는 한 사람당 하나니까. 그래서 소액 기부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주일 사이에 어쨌든 2억 달러, 2,7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고 새로 후원에 동참한 사람만 17만 명이 된다고 해요. 이 캠프 측에 따르면. 엄청나게 들어왔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66%가 새로운 후원자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뭐 여성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이제 해리스를 엄청나게 지지하거든요. 네. 요즘 최근에 뭐 밈 같은 거 보더라도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특히 여성. 왜냐면 여성의 인권이나 뭐 낙태권 이런 거에 대해서 해리스가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여성으로부터 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흑인들이나 이쪽 이제 유색인종들로부터 인기가 있는데 36시간 동안 1억 달러 모였고 일주일 동안 2억 달러 모였고 17만 명이 동참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네 일종의 돌풍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은 만약에 후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밋밋한 어떤 통합적인 좋은 정치인 뭐 이렇게 느껴졌다면 해리스는 정체성이 워낙 명확해서 명확하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네. 성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충성 유권자들은 충성 지지자들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더 생길 그래서 17만 명이 새로 동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전에는 그냥 뭐 공화당 찍기 뭐 하니까 트럼프 찍기 뭐 하니까 바이든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해리스 나 찍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만 보더라도 해리스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 그리고 기부 액수 후원자들 그 여러 가지 수치들이 굉장히 해리스한테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마 해리스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죠?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인도 출신 엄마 그리고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 네. 그래서 이제 인종이 뭐 아프리카계라고 하고 뭐 아시아계 흑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이민 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살았죠. 그래서 정확히는 실리콘밸리 인근에 있는 오클랜드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흑인 대학 하워드대 명문 대학인데 이제 흑인들 가는 그 대학에서 정치학하고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 많이 하는 거죠. 뭐 정치학이나 역사학 같은 거 배우다가 대학원에는 로스쿨 가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된다거나 이런 식인데 역시 캘리포니아 로스쿨 거쳐서 90년에 캘리포니아주 그 엘러미다라는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죠. 그 이후에 2004년에 그러니까 딱 20년 전에 흑인 여성으로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장에 올랐고요. 2011년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여기는 이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서 정말 흑인 여성으로서 승승장구한 그런 케이스고 그러다가 이제 상원 의원을 하다가 부통령으로 딱 지명받아서 네, 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유색인종이긴 하지만 굉장히 승승장구한 굉장히 실력 있는 초엘리트네요. 맞아요. 정말 초엘리트예요. 네. 법조인이고.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각이고요. 이원재 끝내주기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청업체들 했을 때 기억나세요? 옥새 파업해가지고 많이 그 뉴스에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회사 쪽에서 파업 노동자들한테 2천억 원 민사 손배소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수치는 그분들이 190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그랬었어요. 그런 손배소, 내가 회사 직원인데 회사가 나를 상대로 손배소를 거액으로 한다. 이거 뭐 상상하기 좀 힘든데, 최근에 뭐 민희진 사태, 박주호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사실 노동자들 중에 파업하신 어떤 특수한 분들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또는 내가 잘 아는 어떤 회사의 대표나 직원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요. 잡스 시간에 홍희경 기자하고 이야기하고요. 뒷시간에는 어제 해리스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 가지고 이승원 평론가가 그 이야기를 해서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하는 바람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야기 이어서 오늘은 트럼프 해리스 이 미국 대선 전망하고 특히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광재 전 의원 그리고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잡스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 직업에 일어나는 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잡스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핫한 얘기만 계속 전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박주호 선수가 축구협회에서 자기가 회의에서 얘기했던 거를 발설했다고 소송당하게 생겼다. 이 얘기 해주셨고, 그전에는 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한테 소송당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유명한 분들만 아니라 보통 직장인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회사랑 직원이 법적으로 맞붙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직장인 괴롭힘 신고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나 아니면 사용자를 상대로 그 직원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늘었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 건의 법적 분쟁을 내가 앞으로 하겠구나라는 각오를 해야 될 정도로 좀 법적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대표적인 법적 다툼은 사실 말씀하셨던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법적 다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직원과 회사가 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첫 번째는 배임 혐의로 이제 형사 고소를 하는, 하이브가 어도어를 형사 고발을 하는 그런 형식의 형사 사건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다시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들이 어도어를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을 갔어요. 그래서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이제 연순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은 생각하기가 형사가 좀 무서운 거고 민사는 뭐 오래 시간 끌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는 좀 그 양상이 다릅니다. 솔직히 저는 형사적 다툼은 약간 재래전이라고 보고, 민사 다툼이 요즘에는 좀 첨단전이다, 이게 고공전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재래전 첨단전 하니까 뭔가 무기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민희진 대표하고 그 어도어 하이브 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차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다툼이 막 확산되고 있고,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그러니까 빌리프랩하고 소스뮤직이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내용 가지고 또 사실과 다르게 얘기해서 명예훼손했다고, 그거를 가지고 5억 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또 하이브가 사적인 메신저 내용 유출했다고, 그거 지난번에 조금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거 형사 고소도 했고요. 그래서 민사, 형사 막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2차 대전이 벌어진 것 같네요. 네. 지금 하이브가 거의 로펌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민형사를 이렇게 나눈 게 무기체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형사 사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 사건에서 어떤 판결이나 아니면 뭐 기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정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민사 손해배상을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좀 질서 있게 그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형사 사건이 가다가 민사 사건이 가다가, 또는 반대로 민사를 먼저 하고 형사를 하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민사나 형사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법적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검찰과 경찰 내부 조직의 문제에서 좀 비롯된 면이 있어요. 약간 옆다리로 조금만 세면은 저희가 잡스
시간에 왜 그 검사랑 경찰이랑 군인이나 교사나 그 과거식 매뉴얼이나 과거식 그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의 사건과는 맞지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쏠림 현상이 생기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그때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교사에 이어서 이번에 경찰들이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진 다음에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이번에 주장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요구가 올해 초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출범을 했는데 이거 폐지해라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약간 번화가 진짜 전통적인 번화가라고 하는 신촌에 밤에 어떻게 서울 가볼 신촌. 일이 네, 대학가 많은 가봤는데 데잖아요. 제가 사실 공실률 많아진다 이런 기사는 많이 썼었지만 밤에 어떤지는 사실 안 가봤었는데 그때 가보니까는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래서 공실률이 커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는데 근데 거기 순찰자는 와 있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아니 여기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때 이제 우리 출동 되게 빨리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할까라고 좀 궁금했는데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순찰대는 112 신고에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 생각에는 그 현장에 와 있으면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112에 무전 오면은 맞아요. 제일 가까운 네. 경찰차가 막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별도로 이 우범지대 또는 이런 번화가를 지키는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도 없는데 지키고 네, 있네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했더니 작년에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의경을 뭐 복원을 한다느니 하면서 치안을 강조하겠다. 그리고 뭐 그 이렇게 순찰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지시의 결과가 지금 이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묻지마 사건 같은 거 너무 충격적이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긴 한데 빈도수를 따지면은 묻지마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을지 아니면 지금 수많은 사기 사건 특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기 사건이 많을지를 생각을 하면은 후자가 월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디지털 사기 사건 같은 거 못 잡고 디지털 성범죄도 못 잡고 그러는 게 인력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렇게 순찰하시는 분들 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 인력은 더 부족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유서나 아니면 이제 그 동료들한테 했던 얘기도 부서 배치를 다시 받아서 수사를 받으러 왔더니 58건이 와 있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검사 지휘 아래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 명예훼손 같은 거 어떤 게 성립되는지 되게 복잡하잖아요. 검사들 얘기로는 명예훼손 사건 하나 가지고도 책이 이만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물어볼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갔더니 58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작년에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대중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생기면 총리급에서 순찰 강화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그거를 이행해서 조직을 그렇게 맞추면은 조직의 현장에서는 누수가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경찰의 안타까운 문제는 이 조직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검찰 또는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늦어지고 제대로 안 되고 사건이 묵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 검경을 활용해서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이 그것도 신속하게 확정하는 일이 되게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잠깐 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그 민진 대표 사건이나 이게 민사와 형사가 지금 직장인하고 직장 사이에 이렇게 좀 네.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형사로 먼저 걸어두고 그다음에 민사를 갔다면은 지금은 그거를 제대로 정말로 실효적인 어떤 효과성을 기대를 하려면은 민사와 형사를 혼재해가지고 걸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냥 소송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론 뭐 이거는 반대로 직장이 직원에게 걸 수도 있지만 직원이 직장에게 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양쪽 모두 부담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민사 소송이 늘어나는 그
늘어나는 양상을 보자면은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 검경 수사가 조금 지연되고 늑장이 되고 하면서 민사를 먼저 거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게 소송 기법으로 민사를 먼저 걸고 그다음 형사를 가요. 왜 그러냐면은요.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라고 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도 찾아주고 압수수색도 해가지고 못 찾던 증거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른 겁니다. 물론 그건 사실 옛날에도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있긴 했지만요.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그게 많이 문제가 있기는 있었지만 민사가 최근에는 더 그런 건가요? 그래서 형사 사건에 간다고 검찰과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은 많이 사라진 반면에 민사에서는 사실조회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이 뭐 저를 기망한 게 조금 의심이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내역 조회를 법원에서 명령해 주세요 같은 거를 민사에서는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을 이런 증거 수집의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먼저 거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검찰, 경찰보다 법원이 더 확인하기가 오히려 더 편하다. 이런 의미에서 민사를 먼저 간다. 네. 근데 사실은 뭐 법원도 지금 지연이 너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말 대체적인 수단까지도 심지어 ADR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걸 어떻게 빨리 할까? ADR이 뭐지? 이거는 중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히나 민사적인 분쟁에서는 판결까지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하는 과정을 중재하는 사람이 중재자가 잘 연결을 해줘가지고 좀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막 정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조금 쓰기 어려운 방법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쪽,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쓰던 형사 사건을 통한 사실 입증 부분이 마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런 게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민사 형사가 혼재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대안적인 수단도 생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한테 민사소송을 걸어도 그 민사소송이 옛날에 형사소송 걸어서 우리는 형사소송 걸면은 이제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비슷한 것일 수도 있다. 예, 이런 그래서 얘기 같아요. 파급력의 면에서 이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지난번 형사소송을 걸고 막 배임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무서웠을 때보다 지금 뭔가 좀 전세가 약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번에 그 민사 같은 경우에는 민희진 대표가 그때 1차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 틀린 부분을 지목을 하면서 약간의 그 언론 플레이도 조금 있었던 것 같죠. 왜냐면은 초상권 문제가 뭐 나중에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뉴진스 연습생 때 모습을 약간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봐라 이 뉴진스를 민희진 대표가 내가 다 뽑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증거가 이렇게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제출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속가 같은 경우에도 5억 원을 걸었다고 하지만 이걸 봐가지고 분위기 봐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사실 그 1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민희진 대표의 배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돈 문제였잖아요, 이게. 그런데 돈 문제에 더 특화된 거는 민사소송이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이 본인이 피고가 바로 입증 책임을 그냥 오롯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오히려 입증 책임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2차전으로 정말 불러도 되겠다. 오히려 그리고 더 고도화됐다 전쟁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번에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그때는 막 이 민희 대표가 라이브로 기자회견하고 엄청 이게 우리 사회가 흥분해 있던 그런 상태이긴 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실 때는 그래도 민희 대표가 흥분한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정교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형사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었어요. 근데 그 상황 지금 2차전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사나 형사는 공통적으로 사실 법정에서 보는 거는 미래 내가 어떤 거를 할 거야라는 의도를 처벌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물리지는 않고 과거 행적에 대해서 물리잖아요. 그래서 1차전 때 이제 주로 나왔던 얘기가 민희진 대표가 회사를 탈취할 것이다라는 미래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고의를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신은 하이브가. 배임이 아니다. 그 네, 얘기였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막 그리고 막 촌철살인 같은 말들이 네. 정말 법적으로 되게 훌륭한 말들이 막 나왔는데 이게 민사 사건으로 가면은 고의성의 입증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게 사실 내가 이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이 행동은 어떤 의도로 판단된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민희진 대표가, 내가 먼저 아이들이 다 내 손으로 뽑은 아이들이다라는 부분이 그럼 소스뮤직이 거기에 개입이 됐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었는지 부분을 소스뮤직이 입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입증하지 못하면 민희진 대표한테 되게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그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내가 이럴 고의가 있었다 없었다 내지는 나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 없다의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호소가 오히려 더 정상 참작의 요인도 되고 저희가 보기에도 이제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자극을 하는데 민사는 오히려 좀 더 냉정하게 이성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참고로 민사랑 그 형사랑 가사까지 제가 이제 그거를 분류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걸 다 해본 판사님한테 한번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민사는 가슴이 아니다. 민사는 머리가 아프고 네. 형사는 가슴이 아프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는 거의 뭐 그때 총각 판사님이었는데 가정법원에서 하는 가사죠. 그건 그냥 산업재해랍니다. 산업재해요? 예, 결혼할 마음이 쑥 사라진다면서. 판사 입장에서 볼 때. 예. 근데 이번 사건에서도 아마 형사는 가슴으로 그리고 민사는 머리로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예전에는 그래도 형사 사건이 민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사 재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형사 사건이 같이 걸려 있으면 저 사건 끝날 때까지 이 재판 결과 안 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런 판사들도 많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근데 참 논리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일단 입증해야 되고 사기 금액을 받아내야 되는 두 가지 미션이 있으니까 네. 그럼 먼저 형사로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한 다음에 그렇죠. 형사로 처벌받으면 사기 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니까 그 다음에 민사 가서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해서 이제 100만 원 사기 당했으면 100만 원을 걸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민사 먼저 걸면은 이 사건 자체도 민사에서 입증을 하는 건가요? 그 그런 사실 경우가 자체도? 생각보다는 꽤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형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사를 했던 건 사실 3가지 정도 이유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해 주니까 이거 국가가 정한 거다라고 네네네. 민사재판관에게 가면 여기서 뭐 사법부의 독립이나 이런 거를 따질 계제가 아니고 받아주는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압수수색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못 찾았던 증거를 찾아주거나 아니면은 형사 고소인데 이 경찰이나 검찰이 불러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한테는 거짓말 하더라도 그 자리 가서는 자백을 하기 때문에 자백을 받아주는구나 이런 좀 믿음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일하면서 막 야근하면서 정말 이 사건이 빨리빨리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조직으로 사실 따져가자 보면 오늘 7월 31일인데 월말 되면은 예전에 검사들이 전화 잘 못 받았었거든요. 미제 사건 처리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직업적인 부분에서 네. 경찰이든 검사든 남아있는 미제 사건을 지금 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론이 지어주고 이게 결론이 지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검찰이나 경찰을 활용했던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소환이 뭐 한 8개월 있어야지 첫 번째 소환 되고 막 그 압수수색도 되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많이 해준다면서요. 근데 피해자가 필요해서 정말 좀 해달라고 해도 그게 지금 고발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압수수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거 좀 정치적인 해주면 사건은 뭐 좋겠는데. 열심히 하고 또. 근데 민사소송은 약간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사실조회를 신청을 하면은 판사가 봐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니까는 오히려 이게 지금 사법부 뭐 형사 사법 체계가 변환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할 수도 사법체계 근데 있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이 밀려 있는데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될까? 어떤 사건의 압색은 빨리 많이 한다 그러면은 그 사건은 뭐 언론에 많이 나거나
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까 그렇겠거니 하는데 예컨대 지금 하이브도 그거 못 믿겠다는 식이 될 수도 있다. 유명한 기업도 그거 못 믿겠다는 식이 될 수도 있다. 민사 먼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가 아니라 뭔가 정치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일 같으면 막 달려들어서고 안 그런 거는 그냥 인력이 그렇죠. 되면 할게요.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이런 사건이 보통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놀라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명인들이니까 또 유명인들이니까 저렇게 되고 또 유명인들이 당한 사건이니까 좀 속속들이 우리가 알아서 좀 더 많이 저런 일이 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쇄를 어떤 뭐 문제 제기나 아니면은 뭐 부패 신고를 했을 경우에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이 문제가 없었던 상황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한국적 사고라기보다는 약간 동양적인 사고 또는 뭐 집단주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분야마다 다르기는 한데,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하면서 이 양상을 처음 본 게 일명 이 법을 양진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위디스크랑 그 웹하드 업체 운영하던 양진호 네네네. 회장이 이제 그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국회 계류돼 있던 이 법이 확 그 통과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양진호법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게 한 7, 8년 전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양진호 사건을 알려가지고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신분이 된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 측이 되게 소송을 많이 걸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부당해고를 당하면은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또 후속 소송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지금 양진호법 시행 5년 뒤에 이분들을 봤더니 뭐 하고 계신가 봤더니 소송 중이세요. 소송을 막 그러니까 몇 건을 가지고서 계속 그거를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저거를 어떻게 소송을 저렇게 하지? 그랬더니 이게 봤더니 회사에서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잖아요. 그 직원과 회사와 관계 맺기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시간대로 쭉쭉쭉 쪼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뭔가 돈을 빌린 일이 있었다라고 네네. 하면은 갚은 증거가 없네, 사기.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의심의 정황이 있겠죠. 네네.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작심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양측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돈 빌렸는데 갚은 적이 없다는 소송을 받으면은 돈 빌렸는데 갚았다는 걸 입증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갚았다는 걸 입증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빌려준 돈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한 돈이라거나 그런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맨날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 입증하기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좀 이런 정상을 좀 참작해 주세요. 제가 회사랑 지금 싸우는 중입니다라는 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거를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각종 경찰서와 각종 법원에서 되고 있는 민형사 소송을 다 모아서 봤더니 아니 이렇게 소송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데 그 각 개별 경찰서와 개별 법원은 그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단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왜 사기가 이렇게까지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많은데 이 얘기 할 때도 그게 나오잖아요. 사기 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3천억짜리 사기를 쳤는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3천 명한테 1억씩 치니까 1억짜리 사건으로 다 분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찾아서 보면은 이렇게 괴롭힘이 한 곳에 몰려 있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해요. 근데 네.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회사 쪽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있는 건가요? 양측이 다 있는 건가요? 회사 측에서 그거는 이제 우위성이 있어서 회사 측에서 또는 상사가 아랫사람을 괴롭힐 때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물론 수적 우위가 있어서 뭐 상사를 왕따를 시킨다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는 돼요. 근데 직장 내 금지법에서 저희가 조금 역설적인 포인트를 이번에 본 거는 뭐냐면은요. 직장 내 금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직장의 모든 사건은 직장 내 금지법으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괴롭힘 내지는 또는 그거에 맞대응하는 방식에서는요. 어떤 법을 써도 소용이
상관이 없습니다. 형법으로 해도 되고, 뭐 손해배상 선고소송 민법 사용해도 되고 모든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112에 신고해야 될 사건들까지도 119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역설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정말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아니라 그 범주를 이제 뛰어넘어서 고소, 고발, 신고 막 이런 거에 지금 노이로제가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사법적으로 직장 내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생산성이 높아질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신 건강을 생각해도 너무 안 좋고요. 예, 정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가야 되나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ADI 제도를 좀 올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도가 저희한테 잘 안 맞는 게 그 집단주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특유의 문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저희가 그 문화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인식하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타협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막 경찰서에 분산되고 법원에 분산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법적 소송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이 좀 만들면 좋겠어요. 각하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좀 제도적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뭐 고용평등위원회라고 있다고 하던데 네, 한국에도 뭐 비슷한 기관이 혹시 있나요? 그런 위원회가 이제 주로 하는 곳이 중재 또는 화해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긴다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경찰 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연을 시키자면은, 일을 좀 업무 분장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야지 거기서 몰아버리거나 쏠리게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배치하는 거, 사실은 그게 문제의 시작인 것 같은 면도 있습니다. 연쇄살인이 일어났으니까 순찰을 강화하자 그래서 텅 빈 거리에 가서 다들 순찰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디지털 사범 같은 그런 이 범죄는 잡아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분들이나 정치인들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조금 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만드는 게, 검경을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 직장 내에 조금 더 평화롭게 같이 합의하고 중재하면서 일해 나가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홍희경 기자하고요. 오늘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다루게 됐네요. 처음에 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하고 이 하이브의 이 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직장 내에서 우리가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합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광재 전 의원하고요,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트럼프 시대, 해리스 시대 열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경 기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검사들 이제 폰 상납하고 배달의 검찰 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특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졌어요. 야, 검찰을 어떻게 믿어? 저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좀 모든 사안이 최근에 다 김건희 여사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김건희 특검이 오히려 당을 묘하게 분열시킬 수도 있겠다, 국민의 힘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못해. 그러니까 형식 놀리는 거래요. 근데 김건희가 최고 존엄이긴 하지만은 그냥 영부인이지. 그게 뭔데? 최고 존엄인데 그렇다고 형식 논리로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라는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민할 거예요. 최상병 특검은 그렇다고 치고 이것까지.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은 대통령 지지 확 빠집니다. 이번에 재표결에서 폐기됐지만은 3명의 탈표 아니면 소신표가 있었잖아요. 그거 누군지 못 밝혀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특검도 처음에야 표결에 참여 안 하겠지만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지지율 폭락하고 다시 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로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김건희를 쉴드 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탈표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채널A 단독 보도예요. 김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피의자가 야 이거 언론 보도 야 검찰총장한테 보고돼 나 조사 안 받아 나 끝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를 검찰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 밑에 줄이 더 충격적인데 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조사 왔어요. 저 여사님 조사 좀 하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제출하세요. 네. 이렇게 다 내가지고 휴대전화다 모아가지고 수업 시간도 아니고 주섬주섬 한쪽에 두고 검사들이 인권이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맞나요? 이게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야죠. 필요하면은. 아니 피의자가 검찰 휴대전화를 압수를 하나요? 이게 미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트럼프 대통령, 해리스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실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자 교수님, 전 국립외교원장이시기도 한데요.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이제 익숙하실 이광재 전 의원님, 국회 외통위원장도 하셨고, 네,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미국 대선 얘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앞뒤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자유롭게 재밌게 얘기 나누시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지금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이긴다, 해리스가 이긴다. 전망 한번 같이 해주시면 어떠세요? 이거 먼저 시작하고. 내기 하실까요? 내기 좋습니다. 네, 내기 좋습니다. 만 원씩만 딱. 만 원이요? 만 원. 그러면 3만 원 예. 모이니까 예. 차 한잔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 의원님이 워낙 전문이시니까 좀 이렇게 딱 가시면 제가 가시는 거 그걸 보고 참고해서 배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하시죠. 먼저 가시면. 먼저 하시죠. 예, 먼저 이거 하시라고 먼저 제가. 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예. 자, 트럼프 1번, 해리스 2번. 해리스가 여당이니까 이쪽으로 1번 해줄게요. 해리스 1번, 트럼프 2번입니다.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자, 저도 투표하겠습니다. 해리스 1번, 트럼프 2번. 하나, 둘, 셋. 저는 해리스고 두 분은 트럼프인 거죠. 아, 그러네. 지금, 저도 이거 투표했는데. 먹어도 재밌네요. 먹어도 5천 원밖에 못 먹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자, 이기면 2만 원 버는 2만 원 거예요. 떼시고 우리는 이기면 5천 원밖에 원씩. 못 먹고. 네, 진정한 로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먼저 어떻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해리스가 지금 기세 좋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 미국 정치의 고질적인 부분의 하나가 항상 이제 그 뭐 인종 이런 것들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성에 관한하는 지난번에 그 2016년에 우리가 클린턴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그때도 역시 이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그게 걸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제목인데도 여성에다가 흑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에서 조금 불리한 요소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걸 남은 이제 90일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장애고, 그래서 트럼프를 공략하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안들을 갖고 있고, 또 흑인이고 또 여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벽을 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배팅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또 트럼프 쪽에 배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쓰셨나 봅니다. 조병재 교수님이 쓰신 아,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명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보이게 보여요. 예, 이거 뭐 트럼프가 돼야 이것도 좀 몇 권 더 팔리고 그러겠죠. 아니, 이광재 의원님은 왜 또 트럼프 의견이세요? 사실은 저는 우리 조병재 원장님이 해리스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배팅 차원에서 트럼프를 한 겁니다. 돈 벌어 보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총격 사건 자체가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AP 통신사의 그 사진 한 장도 강렬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와 더불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행운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초dun을 갖고 이제 운의 대결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두세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경합주에서 현재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리스의 장점은 이 30대 밑에서 아래에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그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흑인의 여성 대통령,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는 이 카밀라 해리스라는 대통령이 탄생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우리 백인의 남성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탄생할지는 앞으로 아마 피말리는 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뭐 한 0.1% 정도 앞서지 않을까. 바뀌고. 일부러 그래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해리스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는 어제 저희 방송을 또 했거든요. 이 해리스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저는 그 바이든이 사퇴 발표한 날 새벽에 뉴스를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미국 주류 사회라고 그러면은 뭐 뉴욕 타임즈니 워싱턴 포스트니 이런 언론으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식인 그룹이 있고 그런데 이 지식인 그룹과 언론 사이에 막 새벽 3시부터 온갖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뉴욕 타임즈에 인용돼 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기자가 또 거기에 대한 해설 기사를 쓰고 하면서 착착착 정리를 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바이든 사퇴했는데 해리스 지지한다고는 했지만 뭐 돈을 물려줄 수 있을지 또 전당대회 가서 어떻게 될 경쟁자는 안 나올지 이런 우려가 다 있는데 쫙 해소를 시키더라고요.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미국 주류 사회가 해리스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걸 트럼프가 이길 수 있나? 언더독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반 트럼프 이게 지금 모이고 있는 현상은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도 지쳤죠. 이 양극화나 극단적인 대결과 언어에 지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결집하고 있는 건데 역시 이제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그 사퇴 이후에 그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고등학생쯤 되면은 정당 지도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굉장한 박빙선거가 될 걸 결국은 경합주에서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데리고 오느냐. 결국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 해리스가 이제 해리스 팀도 그렇고 그 트럼프 팀도 그렇고 양쪽이 다 지금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며칠입니까 주말에 그 총을 맞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막 싸우자 그러고 그 뒤에는 성조기가 막 날리고 하는 이걸로 가지고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또 나와가지고는 이거는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신 게 아니고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당대회 내내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연사들이 계속 그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띄우기까지 했거든요. 그 컨벤션 효과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든이 그 시점에서 이렇게 사퇴할 거라고는 보기가 조금 어려웠죠. 왜냐하면 바이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퇴를 안 하겠다고 토요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와가지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조금 가는구나. 뭐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냥 갑자기 일요일 날 그만둬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으로서는 그 상황이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캠페인이 보시면 그 바이든 때문에 사실상 지지부진했거든요. 그죠? 계속 뭐가 꽉 막혀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되게 답답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81세의 바이든이 나 관두겠어 하고 이렇게 탁 떠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막혀 있던 게 뭔가 확 트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있는 동안에 민주당을 떠나갔던 사람들, 특히 이제 뭐 흑인, 히스패닉, 여성, 아시아계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몰려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현상이 그 돈 몰려드는 것도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후원금. 정치 후원금도 그때 하루 만에 그러니까 24시간 만에 8,100만 달러가 모였다고 이렇게 집계가 나와가 있더라고요. 네. 그 돈이면 얼마입니까? 1,000억입니까? 그죠? 네네.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한 일주일 사이에 이게 막 그냥 2억 달러가 막 이렇게 몰려들 정도고 그 중에 또 절반이 이게 그 풀뿌리 기금 그러니까 막 이 풀뿌리라고 하는 소액 기금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보니까 그 자원봉사자 캠페인의 자원봉사자들이 17만 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반 이 밑에서부터 이 해리스에 대한 이 민주당 이 전통적인 지지층 사람들이 그냥 확 몰려든 게 이게 그냥 해리스에게는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았나. 민주당의 대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또 한편으로 앞으로 또 관전 포인트 하나는 결국 이제 아리조나주하고 위스콘신하고 결국 조지아주인데 아리조나주의 현재 상원의원을 그 마르크 켈리를 이제 부통령 후보로 지금 하려고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해리스 대통령 후보 측에서. 근데 그래 아리조나는 전통적으로 이제 맥케인 상원의원이 있었던 공화당의 텃밭이었는데 이 마르크 켈리라는 사람이 우주 비행사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고지를 민주당이 탈환했는데 이분을 만약에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게 되면은 경합주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그 아마 초박빙으로 가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해리스한테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조병재 원장님께서 그 지난번에 다른 강연에서 이 경합주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걸 봤는데 예, 멋있어요. 예, 그 분석은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경합주가 굉장히 적고 정치가 양극단이 돼 있다. 미국 정치가. 예, 지금 이번 뭐 선거 구도에서도 저는 그건 이게 구조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다른 곳에서 설명을 했던 거를 잠깐만 소개 드리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미국의 선거 주가 50개 그리고 워싱턴 DC까지 하면 51하지 않습니까? 그죠? 51인데 그 중에서 지난 6번의 대선 동안에 공화당만 내리찍은 주가 20개고 민주당만 내리찍은 주가 16개. 그리고 나면 6번 대선 동안, 6번이면 24년이에요. 그죠? 네. 24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편을 바꾼 주는 15개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지난 3번의 대선 기록을 보면 이게 더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7개 정도만 이렇게 변동성이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도 이기고 지고 하는 데서의 마진이 되게 작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렇게 몰려가 있고, 요즘은 미국 언론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6개 주 6%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경합주가 6개고, 그 다음에 요 6개에서의 6%의 주민, 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선의 이제 결과가 판정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리다주, 위스콘주 잘 이렇게 225페이지 보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 책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놀랍네요. 딱 미국 국민의 6% 정도? 예, 그렇죠. 경합주의 6%입니까? 경합주의 6%면 예. 정말 소수의 그렇죠. 유권자가 전 세계 질서를 결정할 수도 예. 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이미 안 봐도 뭐 어느 쪽으로 갈지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선거인단이 55명인데 이거는 계속 그냥 민주당만 찍었죠. 그냥 텍사스 뭐 선거인단 30명인데 계속 공화당만 찍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바뀌는 거고, 바뀌는 거는 딱 여기 한 6개 요거니까. 그러면서 아까 아리조나주의 그 부통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를 하면 그게 아리조나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또 하나는 조지아주라는 데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 하나, QCL이 다 들어가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역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우리 한국 기업이 많이 가게 됐고, 그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투자 유치에 또 성과가 일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지아주가 대략 9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게 앞으로 아마 캠페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한국 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지위에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어쨌든 박빙인 것 같아요. 뭐 두 분 다 트럼프가 된다고는 하셨지만 예, 그렇죠. 뭐가 이 승부를 좌우할까요?
그 경합주에서도 그 사람들의 표심은 어떻게 바뀔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예, 어떻게 트럼프가 이제 그동안에 바이든 그 후보가 있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있는 동안에 트럼프가 상승세를 타고 이제 있었는데 지금 해리스의 과제는 이 상승세를 지금 이제 따라잡고 있기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상승세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기려면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트럼프는 이제 두 가지 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제 다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는 첫째는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민주당의 그 근거를 떠나갔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여성, 청년, 그다음에 이제 유색 인종들,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이 해리스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돌아오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과제가 있고 두 번째 과제는 바이든이 인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옆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그 지지자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인이고 그다음에 웬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괜찮은 중산층이고 그리고 임금 근로를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백인이고 또 생각은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이든이 마음에 안 들면도 불구하고 바이든 곁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민주당이 바닥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해리스가 딱 들어오면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색 인종에다가 또 여성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트럼프 쪽에서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검사를 해서도 거기서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지역 캘리포니아는 조금 미국 기준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이게 진보 쪽이에요. 그죠? 옛날에 히피도 사실 그 버클리 대학에서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진보 쪽이니까 이 해리스한테는 그게 묻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딱 강조가 되고 해리스 쪽에서 이걸 이렇게 컨테인을 잘 못하면 자칫 그 바이든 주변에 계속 남아있던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지지 기반을 지키고 있던 이 백인 중산층 계급들이 옆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좀 있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하고의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중도층이 떠나가는 이런 우리나라 정치로 얘기하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묘한 일인데 어제 말이죠. 어제 공화당에서 이제 해리스를 겨냥한 그 정치 광고를 내놨었어요. 여기 해리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때린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실패했다. 이민 정책 실패했다. 네가 책임지고 있었으면서도 불법 이민 엄청나게 들어왔지 않냐. 그다음 두 번째 약하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지방 검사하고 그다음에 법무장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형제 반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죄를 대응하는 데 약하게 했지 않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얘기한 게 위험하게 리버럴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그죠. 위험할 정도로 리버럴하다. 이 세 가지를 때렸어요. 이게 해리스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은 거거든요. 그죠. 이걸 때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주로 경합주의에다가 막 이제 광고를 쏟아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해리스의 상승세가 또 주춤할 가능성이 저는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럼 해리스 편을 좀 들어야지. 그랬어요. 지금 현재 흑인 같은 경우가 대략 그 59%에서 69%, 한 10%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30대 이하에서 대략 46%에서 56%로 한 10% 올라갔고, 히스패닉에서 45%에서 57%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흑인 여성 히스패닉에서 올라가면 이제 백인 중산층에서 결국은 이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결국은 핵심적으로 얻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국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트럼프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결국은 자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런 면에서 아마 같은 목소리를 아마 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트럼프하고 결국은 이 대중국 목소리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아마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이런 거는 또 백인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보다 세게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캠페인이 점점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중국 문제, 뭐 이민 문제 이런 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중산층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조금 중도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해리스도 낼 거다. 그러면서 잡아올 거다 이런 예. 생각이신 뭐 거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 해리스가 그 지난주 후반이구나. 후반에 미국 그 전미국 교사협회라고 하는 것에 가가지고 이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강조한 것들이 보면 그 중산층의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미 그 팀이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자칫해가지고 이게 한쪽으로 좌클릭을 만약에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이 중도가 다 달아난다. 그렇게 되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사람들의 관심 사항은 애들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총기 보호하는 거, 그다음 애들 학교 잘 다니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의료보험 뭐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세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좀 우리도 한국 당시도 좀 생각해 보면은 양 극단화돼 있지만 사실 그 경합주가 핵심이고 그 결국은 그 움직이는 중간층을 잡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캠페인도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과거에는 뭐냐면 서로 상대를 때리는 선거였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정교하게 중간층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보다 정교한 선거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경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대선하면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도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네. 그러면 약간 화제를 바꿔서요. 어쨌든 뭐 두 분 내긴 하셨으니까 내기 결과는 나중에 11월 달에 같이 한번 만나가지고 예, 확인하기로 하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도 정책이지 않습니까? 둘이 해리스 트럼프가 누가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층에는 소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을 것 같고 근데 완전히 다른 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통점이 뭔지 한번 먼저 말씀. 네. 예. 그 대외적으로 이제 내놓는 정책들 중에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이민 문제고, 그죠? 이민 통제 문제. 두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 개입을 축소하자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인데, 이민 문제는 미국 국내적으로 보면 가장 첨예한 문제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거는 정치 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총기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거하고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미국 사람들이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첨예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 때문에 사실 별 관련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미국에 뭐 멕시코 남쪽으로 해가 불법 이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게 미국은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고. 두 번째 의제는 그러면 제조업 재건 문제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트럼프가 이거 2017년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보조금 때리고 그다음에 관세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되겠어. 그리고 미국 국산품 애용시켜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하면 일종의 보호주의, 자유주의에서 완전히 멀어진 거죠. 그죠? 이거를 트럼프가 시작을 했고 거의 4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바이든으로 바뀌고 난 뒤에도 이거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한 이 정책 자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국을 상대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하는 문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문제, 미국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문제, 이래가지고는 뭐 반도체법이니 뭐 그 다음에 그거 IRA니 뭐 이래 해가지고 바이든이 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이름만 그냥 그 전에 그 트럼프가 얘기하던 거를 뭐 중산층을 위한 외교 이런 식으로 바꿨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다시 해리스 쪽에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와 별 차이가 없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러면 세 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해외 개입 축소 이 부분은 이제 양 팀의 그 정책이 입장이 아주 명백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계속 강조했던 것이 동맹이었거든요. 그죠? 뭐 나토 강화한다 그렇고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로를 그만할 거야 이제. 네. 이제 나토고 한국이고 일본이고 말이야. 너네들 당신들 그거 저 앞가리면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난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미군들 많이 빼들어갔고 아시아에서는 제대로 빼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두 가지 명백히 던져놓은 게 있죠. 방위 분담금도 확실하게 5배는 내.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이 문제도 여러 번 거론을 했거든요. 그죠? 심지어 금년 5월에 타임이라는 잡지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하는 것 같으면 뭐,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민주당 쪽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후보 수락 연설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핵무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아.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미사일 발사도 내가 막을 수 있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뒤에는 또 어디 가가지고 미시간이죠. 어디에서 유세하면서 말이지. 그냥 이제 내 김정은한테 얘기할 거야. 그냥 핵무기 내가 충분히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만들어. 그냥 나랑 같이 야구 구경이나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그 부분은 이제 해외 개입 축소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해리스하고 트럼프 후보의 공통점은 대중국에 강경하게 가는 건 공통점일 거다. 트럼프는 보다 선언적이었다면 해리스는 법률가잖아요. 아주 철저히 의회 법률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대중국으로 가게 될 거다. 두 번째로는 제조 회복도 같다. 세 번째로는 해외 개입을 축소하는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건 둘이 같은 생각 같아요. 근데 어떻게 끝낼 거냐라는 거는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기회 요인으로 보게 되면은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거냐, 그 공간이 어떻게 생길 건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북러 관계가 가깝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김홍일 의원이 저한테 이제 보여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플로리다 주에 있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사무실을 가보니까 사무실에 이 의자면은 의자 뒷면에 무슨 사진이 걸려있냐면 김정은하고 트럼프 그 정상회담 했을 때 그 사진이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에서 그때까지 여태까지 얘기했던 발언, 그 다음에 이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책에 보면은 37세에 그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세워가지고 이 건설업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런 건설업을 한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이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는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같은데 방식은 다를 거다. 그런데 트럼프에서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거는 푸틴하고의 관계와 북한하고의 관계 부분에서 확실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마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 차이로 등장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 조금 더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트럼프 얘기하는 거 한번 들었는데, 바이든 비판하면서 아니 러시아하고 등져가지고 지금 중국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다 붙어가지고 더 세지지 않았냐. 나는 러시아 푸틴하고 잘 지내면서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우리의 적은 중국이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몸에 이렇게 꽉 박힌 게 장사꾼. 부동산으로 성공했고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기본 접근법은 보니까 뭐 제가 뭐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타협하고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기본적으로 깔린 생각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뭐 이념에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너는 안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조건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뭐든지 간에 거래를 할 수가 있고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렇게 이제 이 마인드 세트를 딱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푸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아주 뭐 간단해요. 가끔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나토가 그동안에 너무 멀리 나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의 그 턱 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 그걸 회원국으로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가지고는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할 거야. 해결한다고 이제 나오는 방식이 보면 현재까지 한국 휴전하고 비슷해요. 현재까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그냥 러시아가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일단 휴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 주는 거는 그건 안 돼. 대신에 유럽 연합에는 가입시켜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틀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미국은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기가 쉬운 여건이 이제 됩니다. 푸틴하고도 그죠. 뭐 그러고 그 다음에 북러 관계도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제 강화가 되고 자기들이 무슨 그 자동 군사 개입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신조약도 체결하고 했지만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포탄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요인도 꽤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필요로 하는 이 정도는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의존도랄까 아니면 북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드니까 과거와는 좀 달라질 거다 하는 거고, 그러다면 이제 이 북러 관계에서도 뭔가 이제 미국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 공간, 운신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꽤 넓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더더구나 이제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김정은하고 진짜 만나고 그 만나가지고 야 우리 잘해보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동북아시아 상황, 한반도 상황은 급속하게 현재 상황에서부터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저 부분을 제일 자세히 주목하고 있는 건데, 지금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유럽 전체의 GDP하고 미국하고 같았어요. 근데 지금 유럽이 미국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요. 더구나 독일 경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그다음 미국으로 봐서도 현재 공화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자도 전쟁 그만하자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그만하자. 그러면 결국은 전쟁을 끝내는 부분은 결국은 그 미국이나 유럽이 지원을 안 해주면 끝낼 수밖에 없는 거고, 푸틴이 공격을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푸틴과 트럼프와의 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푸틴하고 트럼프의 그 만나는 공간 지점에 결국 북한도 일부가 있는 거죠. 다만 좀 냉정해야 될 거는 현재 북한하고 중국하고 교역이 95%거든요. 북한 무역에. 그 때문에 북한도 함부로 중국을 끊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 러시아가 약속했던 건 대체로 지키고 있거든요. 하산하는 도로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공간이 열릴 수 있다. 그거를 확실하게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우리 조병재 원장님의 책을 계속 보면서 다른 트럼프,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면 트럼프 그 타워가 있잖아요. 월드. 그걸 지나면서 평양이나 원산에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의 전체적인 연설문을 분석해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고 인권 국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이 뭐냐, 거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깊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트럼프 1기 때 생각해 보면요, 하여튼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이 뭐 휴전선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3자 만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뭐 결과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아까 또 교수님이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할 텐데, 실제로 정말 트럼프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보다 동북아 질서를 많이 바꾸거나 그럴 것인지는 또 조금 저는 시민으로서 그냥 일반 시민 그럴까 회의가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말로 하던 게 이제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 이제 세부적인 데서 뭔가 장애에 부딪히기 마련 아닙니까? 뭐 북미 관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북한 핵 문제 같은 거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2018년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비교적 쉬웠죠. 그때는 그냥 겉으로 말만 이렇게 쭉 하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듬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가서 얘기할 때 주되면 이제는 그 전에 말로 했던 거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 들어가면 이제는 누가 먼저 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였고, 그런데 뭐 그때만 해도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만한 여건은 저는 뭐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북한 쪽에서도 트럼프를 잘 몰랐고,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뭘 할 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큰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 답을 만들어도 이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디 뭐 협정을 서명하더라도 이거 내가 나서가지고 그렇죠. 협정을 서명한 게 돼야 되는 거거든. 남이 해놓은 거에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데 지난번에 보니까 김정은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까지 트럼프의 이거 뭐랄까 뭐 자기를 중시하는 이런 거 그죠? 에고 같은 거를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때 자기는 탄핵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국내적으로. 그리고 회담하기 바로 전날 밤을 새워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죠? 그러면 정신도 네네네. 없고. 탄핵 청문회 봤죠. 청문회 네, 봤죠. 그때. 청문회 보고 있었죠. 자기 측근이 나오고 그랬죠. 맞습니다. 마이클 코엔이라고 하는 그 자기 개인 법률 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그냥 장장 7시간 동안 받고 있는 걸 밤을 새워가면서 계속 봤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다 양측이 다 안 돼가지고는 결국 소위 이제 하노이 노딜이라는 거는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공간이 분명히 앞으로 좀 열릴 가능성이 꽤 있고, 트럼프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걸로도 보면 너 뭐 핵무기 이미 많이 만들었지 않냐, 이제 더 안 만들어도 되지 않냐, 야구나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핵무기 많이 가진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지금 당장 뭐 트럼프가 김정은 보고 야 너 핵무기 다 내놔, 다 없애, 그래야지만 우리 관계 개선할 수 있어, 뭐 이런 접근법을 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신축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뭐 대화가 좀 급문사를 탈 가능성도 있고, 우리로서는 그런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는 게 꼭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 같은 발언이네요. 그런 발언은. 그런데 이제 핵보유국으로 완전히 인정은 못하죠. 그거는 뭐 NPT라고 하는 체제도 있고, 그 대신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또 그거는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해 줬다는 말은 듣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김정은 쪽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로 나갈게라고 하는 약속,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약속은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것까지 다 던져버리고 그냥 타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을 큰 원칙으로 세워놓고 아마 동결로부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미국 조야를 설득하지 못할 거고 주변 국가를 설득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광재 의원님 안 그래도 그 한미 FTA 우리 처음에 미국하고 시작할 때 그 참여정부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일기 때 한미 FTA 탈퇴하겠다고 막 위협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협상 하자고도 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지금 기존에 보던 미국 대통령들하고 달랐단 말이죠. 우리 그 무역 질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가장 우리를 아마 곤혹스럽게 하게 될 게 아마 그 기후위기, 동맹, 다자주의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미 FTA를 원래 탈퇴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재협상할 거라고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무역 수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카밀라도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나 아마 세게 되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아마 IRA 보조금을 믿고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한 이제 투자를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걸 없애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미국에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국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미국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지역의 국회의원들 숫자를 세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도 자기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계의 목소리를 빨리 정부가 흡수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IRA나 칩스법 같은 거는 다 폐기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보조금 우리 기업들한테 주는 거를 다 되돌리고 이러지는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이게 이제 일본의 일본 무역진흥기구 보고서예요. 네네. 보고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파리 협정을 재탈퇴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IRA를 철회하거나 수정 가능성이 있다. 근데 철회를 하려는 절차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나 IRA에 기반한 기업의 설비 투자는 공화당의 지지 기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IRA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죠. 아, 그렇군요. 이게 대체 일본의 보고서네. 그거는 뭐 우리로서는 고무적인 소식이긴 하네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근데 아마 굉장한 압박은 올 겁니다. 특히 아마 관세 이런 압박이나 이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쨌든 트럼프가 되거나 해리스가 되거나 대중국 압박은 더 거세질 거라고 이제 두 분 다 말씀을 하시니까 중국은 어떻게 할까? 우리로서는 또 중국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국하고 관계를 지금 어떻게 될까? 굉장히 기업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이제 트럼프가 더 거세게- 미국이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할 것으로 미국이 보느냐.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한다면 만약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더 강하게 압박을 한다면 중국은 계속 대결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 뭔가 솔루션이 있는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중국은 지난번에도 이제 트럼프를 맞아가지고 상당히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트럼프가 이제 뭐 관세를 뭐 5% 올렸다가 25%로 또 올렸다가 뭐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10% 기본 관세에다가 또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때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나오니까 이제 관세 전쟁이 아마 벌어질 건데 중국은 꽤나 여기에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저는 그 기본 전략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은 그 트럼프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의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100억 불의 중국 물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뭐 매기고 나면 들어오면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는데 100억 불보다는 좀 작은 정도의 미국산 물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매겨요. 그러니까 요거 약간 저 강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죠? 강도를 낮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이 사용했던 전술이 뭐냐 하면, 아까 이광재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이 정치와 경제가 미국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주로 강한 게 뭐냐 하면 중서부의 농촌 지역, 여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콩, 옥수수, 이거 중국이 얼마나 수입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뭐 이거 무역 마찰이 생길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우리 너네들 콩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더 안 사. 그다음에 옥수수 안 사.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얘기가 붙으면 우리 얼마 사줄게. 예를 들면 한꺼번에 막 2천억 달러씩 막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트럼프도 이걸 잘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어디 저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트럼프가 말이야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막 확 때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내 참모 중에 누군가가 가지고 트럼프한테 가서 그런데 이거 대통령님 이거 관세 부과하면요 우리 선거구 쪽에서 이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2019년에 막 무역 전쟁이 한창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시진핑을 만나가 회담을 했어요. 그때 오사카인가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볼튼 기록에 의하면 그때 트럼프가 야 우리 그쪽이 내 지지 기반인데 콩 좀 많이 사줘. 이제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면 이것도 다 거래죠, 그죠? 거래. 정치와 경제가 얽혀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공세, 트럼프의 공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뭐 허허실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응을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이든 같은 경우가 더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공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중국은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런 것 같아요. 중국은 현재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다. 중국 조야에서는 네네. 대중 압박은 동일할 거다. 단 트럼프는 선언적이라면 해리스는 훨씬 더 좀 브링컨이나 다 변호사들이거든요. 네네. 의회의 법률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압박을 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이 오히려 더 강적이다 이렇게 중국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뭐냐면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세, 무역 적자 견디지 내수가 있으니까. 다만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미국이 압박하면은 중국이 무너질 거라고 봤지만 요번에 보면 화이의 7나노에 성공했잖아요. 다들 네, 반도체 네, 실패할 그랬죠. 두 번째로는 달나라 뒷면에 먼저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의 95% 자율주행차 벌써 L3까지 갔거든요. 95%를 앞으로 10년 내에 다 중국을 깔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면에서 결국은 본질은 기술 전쟁에서 승자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R&D를 560조, 우리가 30조니까 네. 560조를 했는데 300조는 유실돼도 좋다. 새로운 도전해라. 네. 이게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너 카르텔이야 이거 하면 큰 차이가 있는 예산 거고. 낭비하지 마라 이거하고는 다르네요.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핵심 인재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1등부터 10등까지 의대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서울대 간다는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 엘리트 자원의 1등부터 9등까지는 이공계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전쟁에 집중하는 중국의 노력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아까 조병재 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 자체를 면밀히 봐서 관세 부분 양보할 거 양보하고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돌파할 건 돌파하는 이런 이 국가 전략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 노련한 나라죠. 그 원래 약속한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 대응을 좀 말씀을 나누시고 가면 좋은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진행을. 예, 뭐 저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다 살펴봤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됐을 때 해리스가 됐을 때 대충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해온 일들. 그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또 바꿔야 되면은 대선 전에 어떻게 좀 변침을 해야 되나? 이 부분 좀 말씀을 일단 총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이 의원님이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트럼프가 됐을 때 뭐 해리스가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한 그 처음 2년 동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던 걸 계승하고 그 연장으로 쭉 나갈 테니까 뭐 그렇게 충격이 오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고 나면 몇 가지 점에서 분명히 충격이 오죠. 이제 이민은 빼놓고 그다음에 제조업 재건 부분하고 해외 기업 축소 부분에서 충격이 올 텐데 제조업 재건 부분은 그 우리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뭐 트럼프 4년, 바이든 3년 반 이미 이렇게 꽤 많이 시달렸어요. 시달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려운 점은 뭐다. 그다음에 가능한 점은 뭐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판단도 좀 이제 세워졌고 그다음에 적응 내성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돼 가지고 여기 뭐 좀 압박을 강조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거 헤쳐나갈 수는 이제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해외기업 축소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하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많이 틀리거든요. 그죠? 많이 틀리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그럼 푸틴하고 얘기하겠다. 그다음 김정은하고도 얘기하겠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되게 유연하고 신축적이고 전방위적이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보다는 훨씬 더 이제 한쪽으로 설려가 있죠. 그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대중국 관계나 대러시아 관계, 대북한 관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뭐 설사 한미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미국의 상황이 많이 확 바뀌어 버렸을 때 우리가 거기에 효과적으로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참 한국 외교가 운신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한쪽으로만 구석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최대한 빨리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조금 유연하게 태도를 바꾸면은 이렇게 거꾸로 말하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우리한테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기회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막 이렇게 오갔지만 어느 정권도 한미 동맹을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다 그랬고 다 그랬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양국 정부의 대외 정책의 싱크로 율이 꽤 높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트럼프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우리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서로 이제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죠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연한 만큼 우리는 좀 더 유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연하다는 건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하고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습니다. 있어야 일본 한다.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미일 동맹을 일본의 21세기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그 통합사령부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동맹 강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일본 외교 보십시오. 상당히 신축적이에요. 그죠?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까지 뭐 동남아시아에서 또 몽고에서 이렇게 벌써 3번이나 비밀 접촉을 지금 최근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 정도로 신축적으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신축성을 우리 외교에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거죠. 잘못하면 진짜 이게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돼도 어떤 해리스가 되는 트럼프가 되는 미국이니까 똑같은 미국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 하나의 미국에 두 개의 얼굴이 있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염두에 될 거는 사실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익이 있다면 이익이 있을 뿐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미 재개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이 재개의 목소리를 저는 빨리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미국의 애리조나나 조지아나 많은 그 한국 기업에 투자한 100조 이상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미국의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봅니다. 대응 전략을. 그들에게 뭐냐면 지혜를 배우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있는데 외교안보 자문회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그 주일 미군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잖아요. 자유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미 방위조약 5조를 보게 되면은 한반도 유사 상황이 오게 되면 협의하게 돼 있고, 일본하고 방위조약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잖아요. 둘이 다르거든요. 미일 사이에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면에서 안보 부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다면 외교안보 자문회의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속성 자체는 기술전쟁의 속성, 기술전쟁에 누가 승자가 돼서 결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느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기술전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회를 보게 되면 한 300명 중에 한 10% 정도가 이공계거든요. 지금 정부도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한 고민 속에 한미 FTA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상품과 교육에 관한 질서의 이런 관세 문제인데, 이제 AI 디지털 혁명이 오게 되면 어떤 협정을 만들 건가를 한국이 자기 전략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 새는데 거의 지금 부부싸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싸울 건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
어떤 채널을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은 또 같이 노력하면 국민들이 좀 더 이 무더위가 좀 덜 덥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좀 덜 더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거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말씀하신 거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미일 안보조약도 말씀하셨는데 한미일 군사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걱정하기로는 우리가 한미동맹은 맞는데 한일동맹은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하는 것 같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부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 최근에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 그 새나라 국방부 장관이 같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협력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가 나왔는데 이거 작업이 뭐 금년 2월부터인가 시작이 됐고 그때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한국 측의 요청에 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가 현재까지 지난 한 2022년, 2023년 이후로 쭉 진행되어 온 이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제도화함으로 해서 이게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국제 정체도 그렇고 어떤 나라의 국내 정세도 그렇고 이게 바뀌는 데 따라 가지고 역전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제도화한다 뭐 이런 취지로 했다고 제가 그 신문에서도 읽고 뭐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정세 변화의 가장 큰 요소로서 염두에 두었던 게 조금 서두르기도 했던 이유가 미국 선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트럼프가 돌아올 경우에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게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2017년에 트럼프가 되고 난 뒤에 그 전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거의 몇 년 동안 공을 들여 가지고 해왔던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 거, 그거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렸어요, 그죠? 그 폐기해버리고 우리는 안 해 이렇게 해버렸죠. 그 대신에 일본이 또 팔아먹은 것도 있어요. 트럼프에게 어떻게 팔아먹었느냐면 그게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아베 총리가 있을 때 아베 총리가 만들어 가지고는 그거를 그 결국 트럼프가 만들어낸 것처럼 미국의 전략인 것처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존을 했는 거죠. 뭐 미국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트럼프로서는 이게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공들여가지고 만들었는 TPP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렸고. 그 다음에 이거 인도 태평양 개념은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거 그냥 뭐 미리 그냥 이렇게 문서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해가지고 된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미국의 새로운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이게 싱크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관건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상을 해서 거기와 어떻게 하면 싱크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익이 맞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이익하고 또 맞아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에게 인식시키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군요. 훨씬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별 그렇게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한미일의 군사 정보와 관련된 뭐 이런 정보와 관련된 우리가 협의, 지소미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한미일의 군사 동맹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까 한미 그 방위조약 제 5조 그다음에 미일 방위조약에 그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오히려 우리가 한반도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새로 진보 정부가 들어서고 보수 정부가 들었으면은 진보 정부가 그 이념 외교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서로 상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부가 좀 이념 외교를 하고 있다. 한쪽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비스마르크 시절을 보면은 그분이 러시아 대사도 하고 프랑스 대사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주변에 합스부르크하고 러시아하고 프랑스라는 그 강대국을 결국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독일을 통일을 이루었는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있는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해양 세력이 부상하면은 전쟁이 일어났고 대륙 세력이 부상하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청일 전쟁도 러일 전쟁도 그리고 6.25 전쟁도 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안보는 뭐냐면 아웃소싱이 없다. 자기를 자강하는 건 튼튼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 높게 우리가 안전판을 갖는 유연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마지막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외교 업무에 이쪽 이렇게 몸담고 있으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외교 정책의 변화가 너무 좀 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헌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매 5년마다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에서는 이게 정권이 바뀌는데 이거 사실 국내 문제죠. 그죠?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외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외 정책에는 웬만큼의 계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이 부분이 경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냥 막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정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는 내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적어도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싸운다 치자. 그러나 이 한국 전체를 들고 나가는 이 대외 문제에 있어서만은 좀 우리가 일관성을 좀 보여주자. 그래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뢰도가 좀 유지가 될 것 아니냐. 이거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뭐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으면 그 상대방이 그걸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저것도 그 다음에 또 뭐 한 5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얘기 하고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뭐 들어주겠습니까? 여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대못을 박을 수도 없고 그냥 이거 항상 좀 웬만큼 이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제국을 운영해 본 나라의 가장 그 특징은 뭐냐면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 주미 한국 대사의 평균 임기가 2년이 안 됩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 5년 넘습니다. 중국은 8년. 우리가 싱가포르, 대만 같은 경우에는 8년, 10년 됩니다. 주미 대사 임기를 2년을 못 되게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어도 한 정권에 한 텀은 돌아가게 주미 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워싱턴 주재 기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많은 기자들이 정보를 또 흡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악관 출입 기자가 우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에 뭐냐면 NHK 같은 경우 국장급으로 해가지고 몇 년간 거기 파견해가지고 그 백악관과 펜타곤과 의회의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백악관 출입 기자가 없어요. 워싱턴에 우리 특파원 40여 명 중에 재택근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국가가 서비스를 해서 그래서 뭐냐면 외국 인사들 인터뷰할 때 보면은 워싱턴에서 한참 벗어났는데 식당에서 인터뷰해요. 이러고 뭐냐면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무슨 미국하고 라인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나는 주미대사의 임기부터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여기서 뭐냐면 미국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워싱턴 특파원 기자들이 각 부서에 뭐냐면 적어도 몇 년간 충분히 미국 조야를 취재하고 그들에게 궁금한 걸 백악관에 가서 백악관 대변인에게 물어볼 수 있고 이런 나라를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한미의원 이제 센터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좀 주미 대사의 임기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그리고 역량 있는 사람을 보내서 오랫동안 쌓을 수 있는 그 기본 시스템부터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막 그렇게 싸우고 하더라도 대외 관계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같이 중요한 나라고 관계에서는 그쪽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새기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오늘 두 분은 트럼프에 투표해 주셨고요. 저는 해리스에 투표했으니까 11월에 결과를 한번 까보도록 하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해외 개입 정책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거니까 정부가 좀 신축적으로 대응해 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지금이라도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오전 11시에 매일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조병재 교수님, 이광재 의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